안녕하십니까, 덕구리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일주일의 반이 이제 또 지나가고 있네요. 구독자가 어느덧 5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성원에 너무 감사하고 잘 시청해 주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을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1000명, 2000명이 되더라도 저는 열심히 하늘바이오 파마에 관련된 현안이나 또는 이뮤노반트, 로이반트와 관련된 현안들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날 수도 있지만 당장에 바로바로 제가 시간이 있으면 모든 이슈들을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올려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본업이 있기 때문에 부업으로 지금 부업도 아니죠. 지금 수익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나 하늘바이오 파마에 제가 모든 생각하고 있는 정보들이나 접한 정보들을 모두 다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싶은데 참 쉽지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오늘처럼 시간이 나면 바로바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고요. 특히나 댓글 많이 감사합니다라고 요즘 많이 달아주시던데 제가 감사합니다. 오히려 열심히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힘이 되고요. 그럴수록 저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는 아니면 좀 세밀한 정보, 그러니까 다른 투자자분들은 주식 차트 보고 투자하거나 가격 보고 투자하거나 하실 때, 수급 보고 투자하거나 하실 때 제 구독자분들은 조금 더 세밀한 정보를 통해서 기업 펀더멘털에 근거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한 방송 내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최근에 로이반트에서 컨퍼런스를 2개를 진행을 했거든요. 참가를 했어요. 미국 투자회사 2개에서 진행하는 컨퍼런스를 각각 참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제퍼리스 컨퍼런스였고요. 두 번째는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였습니다. 제퍼리스 컨퍼런스에서는 M&A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고요. 골드만삭스 컨퍼런스는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수요일 아침 새벽 5시경에 진행이 돼서 컨퍼런스가 한 30분간 진행이 됐는데 대부분 이야기는 브레포시티닙, 로이반트의 다른 제약사 프리오반트의 브레포시티닙 신약 관련된 얘기가 대부분이었고요. 뒤에 한 10분 언저리를 이뮤노반트에 활용을 했는데 앞에 20분을 왜 프리오반트 얘기로 다 도배를 했냐면 프리오반트가 곧 6월 17일인가요? 예. 아무튼 다음 주에 아마 신약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이반트 기업 입장에서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화두가 브레포시티닙이고요. 이뮤노반트는 지금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모멘텀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여름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8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모멘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뒤에 한 10분가량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드만삭스 컨퍼런스 진행한 거를 쭉 들어보면서 AI를 통해서 번역본도 한번 실시간으로 보면서 봤는데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더라고요. 제퍼리스 컨퍼런스 제가 영상 올린 거랑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저는 좀 M&A 얘기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왔고요. 보통 MG나 그레이브스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내용이 많이 나왔고 특히나 골드만삭스에서는 MG나 CIDP 쪽으로 질문을 했는데 로이반트 CEO인 맥클라인은 MG는 알제넥스가 잘하고 있는 거는 인정을 했고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시장을 침투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들, 증명된 데이터들이 있어야 의사들의 생각도 바꾸고 존슨앤존슨의 니포칼리맙도 지금 처방이 되고 있거든요. 니포칼리맙이 처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올 이뮤노반트의 약을 쓰려면 조금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높은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지금 MG 시장은 초기다.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은 로이반트가 존슨앤존슨 니포칼리맙이라는 똑같은 FcR인 저해제거든요. 경쟁약물이에요. 경쟁약물. 니포칼리맙이라는 약물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제 출시됐거든요, 이거는. 근데 왜 주목을 하고 있냐 보면은 알제넥스 약물이 니포칼리맙으로 얼마나 전향되는지 흥미롭다 이거죠. 흥미롭다.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알제넥스가 자리를 잘 잡고 있었는데 니포칼리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제넥스보다 니포칼리맙이 IgG 감소 농도가 좀 더 높거든요. 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IV 제형으로 알고 있는데 좀 불편하죠. 정맥주사 제형인데. 근데 아마 IgG가 좀 더 높아서 효능이 좀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같은 FcRn 저해제긴 하지만. 그래서 로이반트가 얘기한 건 이거예요. 알제넥스 약물을 안정적으로 잘 쓰고 의사들도 처방하는 걸 좋아하고 있고 환자들도 마음에 들어 하고 있고 열심히 잘 처방이 되고 있는 약물인데 니포칼리맙이 시장에 딱 하니 등장을 했는데 알제넥스 약물이 과연 니포칼리맙으로 얼마나 이동을 할 건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 심리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심리효과라는 게 있어서 약물이 잘 드는 약물 굳이 안 바꿔요. 잘 드는 약물이면 굳이 안 바꿔요. 왜? 리스크를 또 져야 하잖아. 그러니까 잘 드는 약물이면 굳이 안 바꾸는데 니포칼리맙이 딱 들어갔으면 알제넥스 입장에서는 환자들 쉽게 바꾸지 않을걸? 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환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 또한 신규로 진단받은 환자들은 알제넥스를 선택할지 니포칼리맙을 선택할지, 이게 되게 궁금하다 이거죠. 로이반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로이반트가 MG를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편하게 쓰겠습니다. 뭐 맞춤법은 좀 틀렸지만 데이터가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알제넥스가 자리 잡고 있는 약물 시장에서 니포칼리맙, 존슨앤존슨의 니포칼리맙이 들어갔을 때 만약에 전향이 많이 된다면 로이반트 입장에서는 시장이 커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생각한 점유율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겠다. 환자 전향이 쉬워지면. 그러니까 환자들이 잘 드는 약물이면 굳이 안 바꾸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네이버 쓰잖아요. 검색창. 지금은 이제 뭐 챗GPT도 나오고 구글 쓰시는 분들도 좀 있지만 아무래도 메인 페이지는 네이버란 말이에요. 근데 검색은 구글이 훨씬 잘 되는 줄 알죠. 근데 네이버만 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네이버 검색해보고 안 나오면 구글을 하잖아요. 구글을 먼저 해봐도 되는데 그게 참 사람이 이 심리라는 게 익숙해지고 안정적이라고 느끼면 굳이 바꾸려고 잘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제넥스 입장에서는 참 미리 시장 선점 효과를 잘 노리고 있고 로이반트나 니포칼리맙 입장에서 좀 후발주자가 됐는데 이제 알제넥스 데이터가 월등히 좋았다면 만약에 알제넥스 데이터가 로이반트보다 더 좋았단 말이에요. MG 데이터가 만약에 그러면 니포칼리맙이나 로이반트가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도 알제넥스가 월등했을 거예요. 데이터가 높아버리면 애초에.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알제넥스 데이터가 지금 IgG 감소량이 한 60% 중반이거든요. 알제넥스는 IgG 감소량이 60% 중반대예요. 니포칼리맙은 60% 후반에서 70% 초반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로이반트는 고용량에서입니다. 고용량에서 75% 이상 80% 초반까지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제넥스 감소량이 IgG 감소량이 제일 낮단 말이에요. 근데 이뮤노반트가 이번에 MG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고용량 투여자일수록 효과가 더 깊고 더 잘 나타나고, 그러니까 효과가 잘 나타난다는 게 MG-ADL의 객관적인 점수 감소도 높았지만 그 MSE 최소 증상 발현 정도가 가장 잘 유지가 되는 고용량을 투여했을 때 이뮤노반트가 고용량을 투여했을 때 그런 좋은 데이터를 알제넥스보다 훨씬 좋은 데이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전에 찍어놓은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로이반트가 알제넥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MG 시장에서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제넥스가 가장 IgG 감소량이 지금까지는 낮고요. 니포칼리맙이 그 다음으로 IgG 감소량이 높고요.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 한올바이오파마의 IgG 감소량이 제일 높아요. 근데
MG 이번에 로이반트 이뮤노반트에서 임상했을 때 IgG 감소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과가 더 좋다라고 증명을 했는데, 그럼 알제넥스 입장에서는 시장 선점 효과는 노리고 있지만 IgG 감소 농도가 점점 높아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 할수록 이게 후발주자들끼리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경쟁자가 돼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선점 자체를 알제넥스가 IgG 감소가 제일 높다 그러면 밑에서 2등이랑 3등이랑 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1등이니까.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애매하다. 1등이라고 진입은 했지만 효과는 3등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로이반트는 이게 재밌는 거죠. 니포칼리마브이 먼저 시장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환자가 전향이 될지, 이게 전향이 되면 다음에 로이반트로 전향이 될 확률도 있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 진입한, 새로 진단받은 환자들은 다 알제넥스 게 아니고 그 니포칼리마브, 존슨앤존슨의 니포칼리마브를 써야 한다면, 쓰는 게 효과가 높다면, 선호가 된다면 알제넥스는 점차 시장 선점 효과를 잃어버리게 되고 후발주자로 남아버릴 수도 후발주자랑 경쟁하는 관계가 돼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반트는 일단 MG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이런 데이터를 기초로 우리는 알제넥스나 니포칼리마브보다 늦게 나오지만 이 경쟁 약물들을 뛰어넘으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잘 증명을 하고 그거를 의사들에게 잘 어필을 하고 홍보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위주의 관련 내용들을 아마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쭉 뽑을 것 같고,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레이브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레이브스는 더 정반대예요. 그레이브스는 우리가 최고다. 데이터도 우리가 최고다. 시장 선점도 우리가 제일 빠르다. 그러니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2등인지 3등인지 알아서 싸우게끔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된다. 왜냐? 우리는 후발주자들보다 객관적 데이터가 월등히 좋으니까 역전 당할 일이 거의 없다. 현재까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레이브스는 우리가 최고다. 그러니까 알제넥스가 MG에서 지금 잘 처방하고 안정적으로 처방되고 하듯이 우리가 그레이브스는 그렇게 될 거다. 근데 알제넥스랑 좀 다른 건 알제넥스는 나중에 후발주자들이 좀 경쟁의 경쟁자 상대가 될 수 있고 효과가 더 좋은 약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레이브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효과도 좋고 먼저 선점했으면 2등인지 3등인지 걔네들이 와봤자 우리보다 효과가 안 좋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얼마나 싸우는지는 알아서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컨퍼런스는 이 내용이 거의 다고요. M&A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만 끝내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이거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저의 팩트는 팩트인데 근거에 기반한 추측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판단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팩트를 기반한 추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인 거 다 아시죠? 자, 진행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좀 흥미진진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M&A 관련 얘기입니다. 이번에 4월 20, 제가 사이트를 띄워놨거든요. 4월 21일 이게 이뮤노반트 사이트인데 올해 4월 21일 지지난달이죠. 이때 이뮤노반트가 발표를 했습니다. CEO와 CFO를 바꾸겠다. 그 전에 피트 살즈만이라는 CEO는 은퇴를 했다. CEO로서 은퇴를 했고, 에릭 뱅커라는 사람이 currently president and CEO of 로이반트, 그러니까 현재 president and CEO of 로이반트의 경영자예요. CEO는 최고 업무 책임자? 뭐 이 정도거든요. chief 이게 뭐였더라? 아무튼 오피서 뭐 이런 건데 최고 업무 책임자거든요. 최고 업무 책임자. 그러니까 chief operating officer겠죠, 그죠? chief operating officer인데 에릭 뱅커가 이제 로이반트의 최고 업무 책임자를 겸하면서 로이반트의 CEO로 appointed as CEO, CEO로서 임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티아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기라오 아무튼 티아고 씨가 CFO 최고 재무 책임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이게 이 두 분이 되게 좀 바뀌고 난 뒤에, 그러니까 CEO랑 CFO가 교체하고 난 뒤에 로이반트에서 바뀐 게 많았죠. 뭐가 바뀌었냐면 일단 임상 진행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했냐? 그 전에는 그러니까 전 CEO 피트 살즈마니 때는 전에는 2026년까지 10개만 하겠다고 했어. 10개 임상하겠다 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로이반트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는 10개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무슨 임상 질환으로, 적응증으로 10개를 할 건데, 이때는 거의 공개된 게 MG, CIDP, 뭐 TED, 뭐 이거였나? 아니, MG, 그레이브스, 뭐 TED 뭐 이 정도였나? 아무튼 3개인가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무슨 적응증으로 10개를 할 건데? 라고 좀 의문이 많았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10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얘네가 무슨 적응증인지 모르니까 이뮤노반트 주가 입장에서는 얘네 10개인데 시장성 없는 질환 10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시장성이 엄청 대박 날 수 있는 10개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있는 거 없는 거 섞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10개를 한다는지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임상 질환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로이반트 CEO가 맥클라인 이번에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략적으로 10개를 할 건데 그거는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좀 손해다. 왜냐면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 10개가 뭔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임상 적응증을 꾸준히 늘리는 건 꾸준히 늘리는 건데, 늘릴 때마다 어떤 적응증으로 늘리는지 공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했던 것도 그거잖아요. CEO, CFO 바뀌면서 그 쇼그렌 증후군이랑 그 CL 루푸스 질환을 적응증으로 하겠다고 임상을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적응증 발표를 늘리는 거 발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적응증 개수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임상 계획이 전면 수정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가 달라진 게, 이제 이거는 제퍼리스 컨퍼런스에서 나온 얘기인데, 로이반트 CEO인 맥글라인이 이뮤노반트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했던 질문 중에 지지난번인가 영상 보면 나옵니다. 로이반트와의 관계는, 이뮤노반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길 원하시나요? 했더니 맥글라인 CEO가 우리는 지분 58%를 들고 있다. 이뮤노반트와 관계가 잘 되길 바란다. 기회가 된다면 지분을 추가 투자하고 싶다라는 식으로까지 꾸준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면 추가 투자하고 싶다는 거는 만약에 임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떨어지면 우리가 현금을 대겠다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로이반트 입장에선 그렇게 자본 배분을 내부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로이반트 입장에서 이뮤노반트에 더 깊숙이 침투를 하고 싶고 더 관여를 하고 싶은 거고, 여기서 새로운 CEO와 CFO가 등장을 하면서 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새롭게 나온 얘기는 M&A가 살짝 나왔거든요. 이게 M&A라고 정확히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 찍을 때 어떻게 했냐면, 초반부에는 그런 M&A 비슷한 얘기를 쭉 하고, 뭐 대형 제약사와 논의 중인 게 있고 몇 개와 논의 중이고, 어떤 거는 뭐 몇 달 안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몇 달 안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후반부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후반부에는 우리는 이뮤노반트도 TL1A 기술 10조 라이센스, 그 텔레반트를 팔았잖아요. 텔레반트 매각했을 때처럼 그 이뮤노반트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접근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텔레반트처럼 이렇게 매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왜냐하면 이뮤노반트 얘기하던 중에 텔레반트의 TL1A 매각한 것처럼 우리는 경제적으로 접근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CEO랑 CFO랑 바뀌면서 M&A나 뭐 이런 인수합병 얘기나 아니면 그런 뭔가 대형 제약사와의 논의 중이다, 뭐 몇 달 안에 딜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였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찾아봤더니 그 에릭 뱅커라는 사람과, 아까 2명이잖아요. 임명된 2명.
에릭 벤커와 한 명은 티아고라고 쓸게요. 그냥 티아고 뭐 누구였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름이. 임명된 두 명이 에릭 벤커랑 티아고인데, 에릭 벤커는 이제 COO 고요. 티아고는 CFO.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고 운영 책임자, 이 사람은 최고 재무 책임자. 자, 이 두 명이 과거에 과연 로이반트에서 뭘 했는지를 좀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일단 에릭 벤커, 이 사람은 2014년에 로이반트에 발을 담궜습니다. 발을 디딤, 담금, 뭐 아무튼 발을 디딤, 입사, 로이반트에 입사. 발 디뎠다는 얘기는 좀 냄새 날 것 같죠? 아무튼 장난입니다. 2014년에 로이반트에 입사를 했고, 그래서 최고 의료 책임자, 그 다음에 COO 등을 거쳤대요. 그래서 2018년부터 2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2018년부터 로이반트의 COO로 재임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텔레반트가 로슈에 10조 원에 매각된 시점이 2023년이거든요. 그러면 에릭 벤커가 COO로 재임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릭 벤커가 최고 운영 책임자일 때 텔레반트를 팔았다. 에릭 벤커가 로이반트의 최고 운영 책임자일 때 자회사였던 텔레반트를 로슈에 10조 원 주고 매각을 했다. 그 말은 기업 매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로이반트 입장에서는 에릭 벤커를 왜 이뮤노반트 CEO로 낙점을 했을까요? 물론 최고 의료 책임자도 했기 때문에 의료적 지식이 뛰어날 걸로 예상은 되고요.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서 그 제퍼리스 컨퍼런스에서 그 뭐 이뮤노반트를 그렇게 TL1A 매각했던 것처럼, 텔레반트 매각했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게 그렇게 이유가 없진 않아 보입니다. 그죠? 에릭 벤커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텔레반트를 매각을 할 때 그 2020 텔레반트라는 회사가 이제 로이반트랑 파이자랑 2022년에 합작을 해서 만든 회사거든요. 염증성 장질환 IBD라고 그 치료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23년 10월쯤에 로슈가 10조 원 가까이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 텔레반트를 인수를 했는데, 이때 그 로이반트의 그 CFO가 누구였을까요? 로이반트의 CFO, 그 사람이 바로 티아고였습니다. 티아고. 그러니까 에릭 벤커가 그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텔레반트를 매각하는데 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자료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로이반트의 CEO로서 전략적 거래에 많은 역할을 했을 수 있고, 로이반트의 운영을 감독하는 핵심 책임자였기 때문에 텔레반트 매각할 때 이 사람을 안 거칠 수는 없거든요. 그죠? 내부적으로는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에릭 벤커가 이뮤노반트 CEO로 임명되기 전에, 그 전부터 로이반트 내에서는 자회사들이 이제 임상이나 뭐 사업적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했을 겁니다. 에릭 벤커가 그 로이반트에서 이뮤노반트를 지원 사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아예 텔레반트가 로시에 파는데 관심이 없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CEO를 책임을 지고 로이반트에서 사장을 맡고 있는데도 이거를 텔레반트 매각하는데 나는 빠질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분명히 관여를 했을 것이다. 제 판단은 이렇고요.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팩트는 팩트인데 관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추정은 하는 겁니다. 팩트에 근거해서 잘 참고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티아고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뮤노반트 CEO로 임명이 됐냐. 티아고는 어디에 CFO였냐면 텔레반트, 팔린 회사잖아요. 로슈의 팔린 회사 텔레반트의 CFO였어요. CFO. 그러니까 텔레반트의 CFO면은 텔레반트 최고 재무 책임자였거든요. 이 말은 기업 가치를 아마 산정을 할 때 티아고가 로이반트랑 같이 산정을 한 것 같고, 기업 매각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티아고가 직접적으로 재무 책임자였기 때문에 기업 매각에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은 뭐 그렇게 뭐 막 티아고가 어떤 역할을 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제가 찾지는 못했고, 이게 에릭 뱅커나 티아고나 아마 다들 텔레반트에 관련된 이슈가 묶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뮤노반트 매각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로이반트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FCRN 시장이 이제 막 개화기에 진입을 했고 경쟁사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FCRN에 대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많이 검증이 된 상황이고, 이거는 지난번에 방송했다시피 대형 제약사들도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장성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뮤노반트가 매각을 하면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회사들이 뭐 그 트럼프 약가이나 정책이다, 최애국 뭐 약가 정책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골치 아팠는데, 지난번에 방송 드렸다시피 지난번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별 상관없다. 기업들 M&A 할 때는 그렇게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다. 분위기가 그렇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대형 제약사에서 중국 약물들은 많이 사가고 있고, 중국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그 기술은 많이 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거도 많이 사갖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M&A 할 때가 된 것 같다. 저는 생각이 좀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에릭 뱅커와 티아고가 이뮤노반트로 파견이 된 거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없는 얘기 만들어낸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M&A 얘기나 뭐 매각 얘기나 대형 제약사와의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맥클라인이 괜히 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얘네가 M&A 된다고 했을 때 A 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가치는, 그러니까 한올의 가치는, 그러니까 M&A 되면 이뮤노반트가 이제 어딘가 제약사로 흡수합병이 되거나 아니면 그 임상 약물을 기술 수출을 다시 재기술 수출을 하거나 이런 건데, M&A라는 건 이제 인수합병이고 그 로이반트 입장에서는 약물을 팔고 이뮤노반트 회사를 남겨둘 이유가 없거든요. 이뮤노반트가 그 약물 임상하려고 만든 회사인데 그 약물을 팔면 이뮤노반트는 아무것도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 기술 수출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M&A 쪽으로 갈 것 같아요. M&A 쪽으로 가면 과연 한올의 가치는 얼마가 될 것이냐. 만약에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뭐 10조 원이다. 이건 정말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10조 원의 M&A가 됐다. 그러면 한올의 가치는 일단은 10조 원이라고 한 가치는 대형 제약사에서 이뮤노반트 너의 신약 가치는 이 정도야 라고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의 신약 가치가 10조 원이라고 인정을 한 거는 한올이 만든 신약 가치가 10조 원이라고 인정을 한 것과 같고, 한올도 이뮤노반트나 제 기술 수출한 그 기술을 수입한 대형 제약사한테 이제 로열티나 마일스톤을 수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0조 원으로 M&A가 팔리면 한올의 가치는 거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 3분의 1 정도 가까이를 가치를 줬어요.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근데 이게 지금 그 3분의 1로 준 이슈가 코스피나 뭐 코스닥이나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 그런 돈이 많이 몰리지도 않았고, 사실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 수준의 거래가 됐고요. 이번에 지금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분위기를 보면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한국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증시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고, 그러면 재가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올의 시가총액이 약 5조 원 정도 가까이로 추산이 되고요. 지금 가격이 한 1조 5천억이 좀 안 되니까 한 넉넉히 한 5조 원이면 한 3배 정도 된 거죠. 근데 10조 원도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 그 어디죠? 알제넥스 시총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알제넥스 시총이 찾아볼까요? 알제넥스 354억 달러. 354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계산기. 그러니까 354억 달러. 354억이면 동그라미가 엄청 많겠죠, 그죠? 354억. 이게 354억인데 곱하기 1355만 때려볼까요? 이게 얼마죠? 10억, 100억, 1000억, 10조, 47조 원 맞나요? 47조 7,900억 맞네. 47조 원이거든요. 근데 알제넥스가 지금 임상을 MG랑 CIDP는 약물 출시를 했고요. ITP도 출시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IV 제형밖에 안 되고 15개 임상하고 있거든요. 알제넥스가 지금 임상하고 있는 게 신약 출시 2개에서 3개 정도 한 거고, 임상을 15개 하고 있고, 시총이 47조. 이뮤노반트는 이 약보다 데이터가 좋고 같은 계열 약물이라 안정성 입증됐고 임상 늘리고 있고 편의성 좋고 펜형이잖아요. 샤프로 뚝 하면 나오는 뭐 기타 등등의 장점이 있는데 지금 시총이 약 3조 원? 4조 원 수준입니다. 10배 차이, 10배가 더 차이 나죠. 그죠? 10조 원이면 4배 차이 나는 거죠. 그죠? 한 15개 하고 있고 임상을 이뮤노반트는 6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 개수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 근데 시장 사이즈는 이뮤노반트가 훨씬 크거든요. 그레이브스는 이뮤노반트가 먼저 시장 선점을 하기 때문에 그레이브스 환자가 33만 명이고 알제넥스에서 지금 신약 출시한 질병이 MG와 CIDP인데 그거 합쳐도 10만이 안 돼요. 근데 이뮤노반트는 그레이브스 하나로 33만이거든요. 타겟 대상 환자들이. 그럼 그것만 해도 지금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시총 10조 원도 저는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 한 15조, 20조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예상은 하는데 시기가 언젠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한올의 가치는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2분의 1이나 3분의 1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에 2분의 1이나 3분의 1로 기업가치를 계산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M&A 얘기는 언제 나올 거냐, M&A는 언제 나올 거야, 과연 M&A는 언제 할 거냐, 그건 저도 모르죠. 단 몇 달 후에 뭐가 있다니 기다려 볼 뿐입니다. 답이 없죠. 그죠? 예, 기다려 봤다가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형 제약사와 계약이 헝클어지든 아니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든 아니면 뭐 어떤 이슈가 됐든 M&A가 안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리스크죠. 리스크. 그죠? 그걸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거고, 아 나는 그 리스크가 너무 불안하다, 보수적으로 갈래 하면 조금만 하시는 거고, 아 나는 그 리스크 너무 싫어, 안 사겠어 하면 안 사시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제 경제적 여건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조금씩 모아갈 뿐이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모아가다 보면 또 좋은 소식 들리면 그만큼 저희가 또 이득을 보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됐으면 좋겠네요. 올해 안에.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빠르면 뭐 그레이브스병 그 관해 데이터 있잖아요. 여름에 8월 달에 나올, 제가 예상하고 있는 7, 8월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 그레이브스병 6개월 동안 그 전에 투약한 환자들이 6개월 동안 투약 안 하고 나서 그 효과가 유지가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관해 데이터를 이번 7월이나 8월쯤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데이터가 공개가 되면 효과가 좋으면
대형 제약사에서 약을 쏙 가져가는 뭐 이런 그림을 기대는 하고 있다만 쉽진 않겠죠. 아니면 TED 임상 결과까지 보고 갈 수도 있고요. 근데 로이반트 입장에선 약물이 되게 여러 개이기 때문에 꼭 이뮤노반트 약물 M&A에 대한 얘기만 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모르는 거고요. 제 판단은 이뮤노반트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잘 판단하시고 공부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도 정말 책임져 드리지 못해요. 근데 같이 공부는 하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는 각자 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투자 장기적으로 한번 하시면 또 좋은 결과 있으면 크게 또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하루여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 내용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아니면 저 이것 좀 알려주세요, 방송을 해주세요 라고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판단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구독과 좋아요는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실시간 한올바이오 파마의 딥한 내용이나 세부 내용이나 좀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내용들을 좀 접하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